중학교 2학년 동아윤 1과 본문입니다. 1학년 때 선생님과 함께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머릿속에 이미 굉장히 많은 문법 지식이 들어있을 겁니다. 2학년 공부라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충실히 잘 기억하고 있다면 2학년 공부는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1학년 단원으로 돌아가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1학년 공부를 잘 마쳤다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품사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죠? 영어에는 다양한 품사가 있는데 이 품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8가지 기본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중에서 8가지라 함은 가장 먼저 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나 사물, 동물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명사도 꾸며주고 동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주는 그런 꾸며주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감탄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명사 앞에 놓이는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리고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이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품사라는 용어와 함께 문법 용어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용어도 익숙해야 되겠죠? 문장 성분을 영어로는 sentence component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장에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들이 어떤 형태로 모이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형태가 결정이 되죠. 가장 먼저 문장의 첫머리에 주로 놓이는 행위자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predicate이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나 문법책에서는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이 품사 용어에 해당하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목적어이죠. 보통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보어를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문장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modifier라고 있었죠. 우리말로는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자, 수식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보통 우리 중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문법책에 보면 문장 성분과 함께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문장 성분들이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총 5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인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총 5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문장의 형식을 설명하는 문법책에 보면 1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이고 2형식은 주어와 동사에다가 보어가 결합된 구조, 그리고 3형식은 주어와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결합된 구조, 그리고 4형식은 주어와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2개가 붙어 있는 구조, 5형식은 주어와 동사에다가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목적격 보어가 결합된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법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이 영어권에서는 사실 통용되지 않는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모든 문장이 이렇게 5가지로만 단순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설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의 형식은 아무리 봐도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많은 학생들이 이 수식어를 꾸며주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수식어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sleep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나는 잡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구조의 문장이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I'm a boy 같은 이런 문장은 주어에다가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보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I am here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들어있고 동사가 들어있고 그리고 here는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닌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식어 here는 생략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1형식일까요? 2형식일까요? 문장의 형식이 5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에서는 이런 문장 구조를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많은 문법책들을 보면 이런 형식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동사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이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뭔가가 하나 더 와야 되고 어떤 동사들은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동사가 문법의 중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 문법은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학교 1학년 공부에서 이 8가지 팔품사와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했다면 오늘부터 설명하는 모든 문법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품사라는 개념과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어떻게 문법이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Live freely and happily ever after. 참고로 여기에 있는 첫 단어 live는 동사이죠. 발음을 live라고 하게 되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로 쓰게 되면 생방송의 라는 뜻이 되고 또는 살아있는 그런 뜻이 되니까 발음에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and라고 하는 것이 보이네요. 이 and는 8개 품사 중에서 접속사이죠. 접속사 중에서도 이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재빨리 왼쪽과 오른쪽에서 문법 성질이 동일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방금 여기서는 1번 freely라고 하는 부사와 happy라고 하는 부사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and이죠. 그러니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라. ever는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고 after는 그 이후, 후, 나중에 라는 뜻이니까 이후로 지금부터 쭉 앞으로 계속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You can work with NGOs as a teenager.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NGO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서 NGO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NGO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를 약자로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S가 붙였으니까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기에 c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조동사이죠. 조동사 can이 다양한 뜻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가능성,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비가 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의 의미겠죠. 그리고 허락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Can I go home? 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또 can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의 can은 능력의 의미로 쓰였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 구조니까 문장 성분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you는 주어이겠죠? 그리고 can work 부분은 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동사, 서술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NGO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겠죠? 그리고 10대 청소년으로서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꾸며주는 말에 속합니다. 자, 이 문장 뒤에 있는 수식어가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는 생략하더라도 문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면 you can work 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내보죠. 우리 팔품사 중에서 동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동사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그죠?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렀고 그리고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되는 그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방금 여기에 있는 이 work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뒤에 을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들이 없죠. 그렇다면 이때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이겠습니다. It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social issues and make the world better. 문장이 좀 길죠? 문장이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는 문장 속에 이런저런 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다라는 말인데 그 덩어리를 잘 살피고 어떤 요소들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라고 할 때 이때 it은 앞에 나온 것을 대신해서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것은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way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NGO와 함께 일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굉장히 반가운 친구가 하나 보이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to 부정사가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자, to 부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라고 부르는데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한 용어로는 정형 동사 또는 다른 말로 정동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죠. 근데 보통은 이런 말을 생략하고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시제라든지 또는 주어의 수라든지 또는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 모양이 일정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동사는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또는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그런 동사가 따로 있다 그랬죠? 이런 것을 비정형 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비정형 동사를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준동사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가 부정사가 있었고, 두 번째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중에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죠? 그리고 이 부정사 중에는 특히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고 to가 없는 부정사가 있었습니다. to가 있는 부정사를 투정사라고 불렀고 to가 없는 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투부정사를 공부하면서 이 투부정사도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니고 문장 속에서는 다른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데, 그럴 때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이 중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 그리고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죠? 자,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나머지 하나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문법 용어가 나오는데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내용들이 사실상 다시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문장 속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로 동사 바로 뒤에서 보충해주는 말로 쓰이는 보어처럼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번 설명해보죠.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어려운 문법 용어로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보어처럼 쓰이는 이런 것을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책을 보면 한정적 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한정이냐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명사 중에 모자를 뜻하는 hat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자들 중에서 선생님이 앞에 red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ed가 하는 역할은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모자가 어떤 성질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red라고 하는 형용사는 모자의 범위를 확 줄여주는, 좁혀주는 역할을 하죠. 세상에 수많은 모자들이 있는데 이 모자들 중에서 빨간 모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순간 노란 모자, 흰색 모자, 검정색 모자가 다 제껴지고 빨간 모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빨간 모자로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죠. 범위를 좁혀주고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명사를 꾸며주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그래서 이것을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좁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he hat is red라고 하게 되면 그 모자는 빨갛다 라고 해서 그 모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속성을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자의 범위를 좁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에 있는 red도 형용사고 밑에 있는 red도 형용사인데 하나는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한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보를 더해주고 설명하는 서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품사 중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보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처럼 쓰일 수가 있더라. 그러면 다른 말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보어처럼 쓰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인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Great way라고 할 때 이 way는 방법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뒤에 무슨 방법이냐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 다른 말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오히려 구분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앞에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명사 바로 뒤에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면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몇 가지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쓴 예문을 보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투부정사들이 전부 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need someone to take care of my cat 이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냐면 내 고양이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뭔가가 필요한데 어떤 뭔가냐면 마실 뭔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나는 의자가 필요한데 어떤 의자냐면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장소가 필요한데 뭔가를 먹을 장소가 필요하다. 내용 다르지만 전부 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들었던 다양한 문장에서 여기에 전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이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someone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마치 주어 동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죠. 반면 두 번째 예문에서는 앞에 있는 something과 to drink가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drink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될 것이 앞으로 옮겨간 경우겠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관계,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거고, 또 다음 문장에서 보면 sit on 다음에 원래 여기에 의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 의자를 앞으로 옮겨 놓은 꼴이죠. 그래서 앉기는 앉는데 의자에 앉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또 전치사의 뒤에 나오는, 즉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될 것이 앞에 와 있는 꼴이고, 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관계도 아니고 또 목적어 관계도 아니고 또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도 아닌 그 이외의 나머지 관계, 이런 것을 보통 부사적 관계다라고 하는데 용어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부정사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연결이 되더라. 좀 쉽게 얘기할 때는 뒤에 있는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봤더니 이런 깊은 관계로 연결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는데 그때 명사처럼 쓰이는 거 또 부사처럼 쓰이는 것을 배웠으니까 2학년 때는 나머지 하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도 마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용법을 확실히 다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정사를 볼 때마다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문장 속에 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찾아야 되는데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앞에 있는 to learn 이라고 하는 부정사와 뒤에 make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to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는 방법, 그리고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개의 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 이것입니다. better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비교급 형태이죠. 이 비교급의 원급 원래 형태는 good이겠습니다. good 말고 well이라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good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기도 하니까 동사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중에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 타동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나와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이런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한 개만 가지고 안 되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이런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 타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수여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타동사의 세 번째 종류로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 목적어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 특히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를 붙여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타동사를 이름하여 복합 타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complex 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경우를 완전 타동사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목적어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목적어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서 불완전해서 뭔가를 하나 더 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불완전 타동사 incomplete transitive ver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타동사에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문장 속에서 make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make는 동사는 아니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바로 앞에 있는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실질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있는 learn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비스무리한 주운 동사,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이고, 또 역시 make라고 하는 것도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비슷한 주운 동사입니다.
이 준동사라는 것도 어쨌든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하니까 이것을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때의 동사는 바로 뒤에 the world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세상을 만든다, 을을 이런 것을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타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make the world만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안 돼서 better 또는 good 같은 이런 말을 붙여야지만 완성이 되죠. 방금 여기에서 better해지는 것은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더 추가로 보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make는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와 보어를 함께 필요로 하는 이런 타동사를 복합 타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본 문장에서는 make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동사로 쓰였다면 이것을 복합 타동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복합 타동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라고 하는 interested가 있는데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있죠? interesting은 흥미를 끄는, 관심을 끄는 이라는 뜻이고 interested는 사람의 감정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라고 해야 되겠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그 영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는 I was interested 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이렇게 ed가 붙어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Then read 인호's blog below. 자, 그렇다면 읽어보십시오. 인호의 블로그 아래에 있는 인호의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세요. 1월 5일입니다. I grew up in 제주도, so I had many chances to see dolphins. 나는 자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졌네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돌고래를 볼 기회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친숙하죠? 여기 있는 to se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chanc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돌고래를 볼 기회, 이 기회가 많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잘하다라고 하는 grew는 grow의 과거형인데요. 그러면 잘하다라고 하면 그냥 grow만 쓰면 될 것을 굳이 up 같은 이런 부사를 덧붙여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up을 붙이지 않고 grow만 쓰게 되면 잘하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식물이 자라거나 아니면 크기나 수량이 커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grow를 씁니다. 반면 사람이 자라다라는 것은 성장하다, 철이 들다,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는 이런 up을 항상 같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so는 역시 접속사일 텐데 이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1학년 때도 접속사에 대해서는 잠깐 공부를 했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등위 접속사 잠깐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접속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종속 접속사가 있고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위 접속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fanboys만 기억하면 됩니다.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 단어를 줄여서 fanboys라고 보통 짧게 부르는데 학생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접속사들 중에서 fanboys를 보면 고민할 것도 없이 등위 접속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종속 접속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A와 오른쪽에 있는 B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so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그런 등위 접속사겠죠. 보통 so는 앞에 나오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뒤에 나오는 것이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돌고래를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Then I learned that many dolphins are in danger. 그러다가 나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That 역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fanboys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이겠죠. 종속 접속사라는 말은 앞에 있는 주절과 뒤에 있는 종속절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것을 연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종속 접속사는 주와 종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대등하지 않은 것을 연결하는 것이겠죠. 이때 대시 연결하는 것은 many부터 danger까지 한 개의 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종속절에는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절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답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that을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좀 더 똑똑하게는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좀 더 엄밀하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이렇게 부르면 아주 완벽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절이 왜 명사절이냐? 그러면 또 명사 문법을 복습해야죠. 명사 하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죠? 명사가 문장 속에서는 주어 자리로도 쓸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또 보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정답은 목적어입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주어이고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래서 that 이하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다. 그래서 many부터 danger까지가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 그래서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that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품사라고 하는 문법과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엮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문법 용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여기에 in danger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위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죠. Some are even in danger. 어떤 것들은 심지어 in danger라는 말은 위에 있는 in danger와 의미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in danger라고 하게 되면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종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했을 때 전용으로 쓰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심지어 같은 이런 말들은 당연히 부사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some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 돌고래들은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some은 앞에 있는 돌고래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명사 중에서도 어떤 돌고래인지 몇 마리인지 누군지 구체적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부릅니다. I thought I should do something.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이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should를 우리가 조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조동사 중에서도 의무의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이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조동사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동사를 도와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고 가야죠. 앞에 있는 I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thought는 당연히 동사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I가 주어이고 do가 동사가 나왔습니다.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죠. 이때 생략된 접속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that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at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접속사이고 접속사 중에서도 우리 좀 전에 나왔던 그 that하고 같은 거니까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다른 말로 I부터 something까지가 명사절이라는 말이죠. 명사절을 붙여주는 접속사 that, 그리고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명사절 중에서도 주어 자리일까요? 목적어 자리일까요? 보어 자리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죠. think는 생각하다인데 무엇을 생각하다이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이때 명사절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그런 명사절입니다. So I searched the internet and found an NGO, Dolphin Lovers. 그래서 나는 뒤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졌고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NGO를 하나 찾았는데 그 NGO가 바로 Dolphin Lovers라고 하는 그런 NGO를 찾았습니다. 습관적으로 and가 연결하는 걸 찾고 갑시다. 등립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는 앞, 뒤를 보는데 특히 뒤를 먼저 보면 좋습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found가 보이네요.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찾으면 되니까 첫 번째 동사 searched, 두 번째 동사 found,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등립접속사이겠죠? 그래서 나는 뒤졌습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여기에 대문자로 쓰여 있는데요. 이 인터넷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터넷 맞습니다.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인터넷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고유명사 취급을 해서 I를 대문자로 썼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은 전기나 수도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이라서 이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 I로 쓰는 경우들이 종종 나올 겁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NGO 다음에 콤마가 보인다 그죠? 이 콤마를 이름하여 동격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죠. 나는 NGO를 하나 찾았는데 그 NGO가 바로 Dolphin Lovers입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D 대문자를 썼고 여기 L도 대문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보는 이 콤마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콤마를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열거할 때 쓰는 콤마가 있고 하나는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콤마가 있습니다. 열거한다는 얘기는 A, B, C 하면서 나열할 때 쓰는 그런 콤마가 있고 반면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콤마는 영어로 separ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심리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떼어놓는,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콤마입니다. 물론 콤마는 글자로 썼을 때만 표현되는 것이고 말로 했을 때는 콤마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Let's eat grandmother. 이렇게 문장을 쓰면 여러분들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문장을 쓸 때 it과 grandmother 사이에 반드시 콤마를 한번 찍어서 구분을 해줘야 되죠.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콤마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NGO 옆에 있는 이 콤마는 열거가 아니라 구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콤마겠죠. 그 구분의 역할을 하는 콤마 중에서도 특히 왼쪽 정보와 오른쪽 정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런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It does various activities such as cleaning up beaches and helping dolphins. 그것은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있냐면 해변을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돌고래를 도와주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역시 and가 연결하는 걸 찾아야죠. 바로 뒤에 보니까 ing 형태가 보이니까 첫 번째 cleaning up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helping 하는 것이 있네요. 이 두 가지를 and가 연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중에서도 이렇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있는 그런 덩어리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런 전치사를 덩어리 전치사라는 말로 해서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가 나오면 바로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 같은 것이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용어로 여기 있는 cleaning이라고 하는 것과 helping이라고 하는 거 ing가 들어있는데 이 ing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동명사입니다.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적인 속성으로 쓰인 거, 동사가 명사화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하는 것, 청소하기, 또 도와주는 것, 돕기처럼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leaning up beach라고 했는데 여기에 up 같은 부사가 굳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clean이라고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긴 합니다. 보통 clean이라고 하게 되면 닦다 또는 치우다, 뭔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런 행동,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안경을 닦다 그럴 때는 clean my glasses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해변을 닦다라고 할 때 clean beaches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이게 되면 뭔가 청소를 하는데 말끔히 치우다, 정리정돈하다, 엉망진창인 상태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다, 뭔가 완전히 수거해서 치운다, 이런 느낌을 살려주는 말이 up입니다. 그래서 up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이런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부사 up이 들어가서 의미를 약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eat 하면 그냥 먹다인데 eat up이라고 하게 되면 먹어치우다 라는 말이 되고, use는 사용하다 라는 말인데 여기에 up이 붙게 되면 다 써버리다, 사용해버리다 라는 말이 되고, finish 하면 마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up을 붙이게 되면 완전히 끝내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up이라는 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소한 거긴 하지만 문장 첫 무리에 있는 이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it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대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특히 발달된 언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가 대명사가 보이면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건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비결입니다. 방금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Dolphin Lovers라고 하는 이 NGO 단체, 이 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After some thought, I joined it today. 약간의 생각 이후에 나는 그것에 가입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나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대명사도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NGO라고 하는 그 단체, 거기에 가입했다 라는 뜻이니까 역시 대명사이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자, jo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입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우리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입하니까 in을 쓰거나 또는 at을 쓰거나 뭔가 이런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영어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이 join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nter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라는 것인데 들어가다니까 왠지 어디에 들어가다 또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 와야 될 것 같지만 enter 다음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다 discuss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뒤에 about 같은 이런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marry라고 하는 결혼하다라는 동사도 보통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니까 with 같은 전치사를 붙일 것 같은데 이거 붙이면 안 됩니다. 이미 marry라는 동사 속에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marry를 써야 되고 또 대답하다, 응답하다라고 할 때 answer도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라고 해서 to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answer me, answer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join이든 enter든 discussed든 married든 answer든 전부 다 타동사이고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월 20일이네요. Many dolphins get sick or even die because of plastic waste and fishing net. So cleaning up beaches is important. 많은 돌고래들이 get sick, 아프다고 하네요. 또는 심지어 죽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런 말들은 부사입니다.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because of 라고 하는 말은 뭐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있는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용어로는 구전치사라고 하면 되겠죠.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뒤에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뒤에 있는 fishing net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을 말하겠죠. 플라스틱 쓰레기와 그물 이 두 가지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 get과 두 번째 동사 die를 연결한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많은 돌고래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죽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돌고래가 아프다라고 할 때 get sick을 쓰지 않고 are sick, 비동사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비동사를 쓰게 되면 지금 현재 아픈 상태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get 같은 동사를 쓰게 되면 원래는 아프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프게 되었다, 어떤 상태가 변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so도 역시 등위 접속사이죠. 역시 앞에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뒤에는 결과가 됩니다. 많은 돌고래들이 죽거나 아프게 되는데 그래서 청소하는 거, 해변을 청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앞부분에서 봤던 여기에 있는 so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도 so가 있는데요. 이때 so는 접속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부사입니다. 접속사 다음에는 콤마를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so 다음에 콤마가 들어있죠. 단독으로 따로 떼어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so는 앞문장과 뒷문장, 내용상, 문맥상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접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다라고 해서 접속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접속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자, 여기서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beach 다음에 es가 붙어서 복수형을 만들었죠. 그러면 해변들이란 뜻인데요. 복수가 나왔으니까 바로 뒤에 복수의 비동사가 와서 a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텐데 그렇진 않죠. 지금 여기는 beaches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청소하는 것, 즉 실질적인 주어는 cleaning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cleaning은 동명사이죠. 주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해변을 청소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a를 쓰면 안 되고 단수형인 is를 써야 됩니다. There was a beach cleanup party today and I took part in it.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이죠.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나왔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실질적인 주어는 바로 뒤따라오는 beach cleanup party가 주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were를 쓰지 않고 이렇게 was 단수형을 썼습니다. 해변 청소 기념 파티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은 다 꾸며주는 말. 품사로는 부사가 되는 것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꾸며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 여기 앞에 콤마까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절과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take part in 이라고 하는 말은 참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take part를 대신해서 participate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participate in it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took라고 해서 과거형을 썼으니까 여기도 과거형을 써서 participated라고 해야 되겠죠. 역시 마지막에 있는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참여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니까 가리키는 것을 빨리 차지하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beach cleanup 파티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participate를 써도 되고 아니면 take part를 써도 되지만 participate를 쓰게 되면 왠지 뭔가 격식 있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나 연구 이런 거에 참여할 때 쓰는 말이고, 반면 take part in은 일상적이고 좀 더 구어체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Cleaning up the beach was not easy, but I enjoyed it. 청소하는 거, 해변을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참 즐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역시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는 cleaning부터 is까지의 절과 I부터 it까지의 절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it은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즐겼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해변을 청소하는 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cleaning도 문법적으로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역시 단수 동사 was를 썼네요. Oh, I saw Ansumi there. 이런 말들은 우리 품사 중에서는 감탄사에 해당하죠. 감탄사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수미 이모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수미 이모를 봤습니다. 수미 이모라고 할 때 여기 A와 S를 대문자로 썼으니까 고유명사 취급한 것이죠.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썼죠. She's also a member of Dolphin Lovers. 우리 이모, 수미 이모도 역시 멤버입니다. 어디에 멤버냐면 Dolphin Lovers라고 하는 그 NGO 단체의 멤버입니다. What a small world. 참 좁은 세상이네요. 세상이 참 좁네요. 자, 우리 1학년 때 문장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죠?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런 것을 권유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청유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본 문장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느낌표가 붙어 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감탄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문법에서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how로 시작하는 그런 감탄문이 있습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또는 on, 형용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느낌표가 만들어지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 다음에 느낌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이 주어 동사 부분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되더라도 의미 파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에 주로 흔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겠죠? What a small world. 다음에 굳이 쓰자면 it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참 좁네요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감탄문 중에도 what으로 시작하는 것과 how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강조하는 포인트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여기에 있는 명사가 좀 더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가운데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좀 더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라고 하게 되면 그 여자 참 예쁘네요 라는 말이죠.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죠. 반면 How beautiful she is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역시 그 여자 참 예쁘네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윗문장에서는 girl이라고 하는 명사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고 밑에 문장에서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감탄문에는 what로 시작하는 것과 how로 시작하는 것이 있다. 어순이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생략하고 쓰기도 한다.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지 그리고 what이나 how로 시작하는지 이것을 보면 감탄문인지 아닌지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탄문일 때는 당연히 감탄의 느낌을 좀 더 살려줘서 해석하면 되겠죠. 2월 14일입니다. This afternoon I took part in a training class for Halla and Olle, two dolphins in an aquarium in 제주도. 자, 오늘 오후에 나는 참여했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훈련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업이냐면 할라와 올레를 위한 수업이네요. 그런데 할라와 올레 하고 나서 콤마가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콤마가 열거할 때 쓰는 콤마인지 아니면 구분해주는 역할의 콤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방금은 구분이었습니다. 그 구분 중에서도 특히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런 것을 동격의 콤마라고 했었죠. 할라와 올레라는 말을 우리 본문에서 처음 접했는데 이 할라와 올레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추가 부연 설명하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결국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할라와 올레는 두 마리의 돌고래입니다.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고요. 그 수족관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는 수족관입니다. 이 문장의 뜻을 우리말로 해석을 정확히 하자면 오늘 오후에 제주도 수족관에 있는
두 마리 돌고래, 그 돌고래가 할라 올레를 위한 훈련 수업에 나는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려면 우리말 어순을 가급적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어순에 맞게 영어식 순서로 해석을 하고 쭉 이어서 순차 해석을 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키우고 또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문장 첫머리에 있는 이 this afterno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품사로 얘기하자면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부사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this afternoon이라고 하는 말을 문장 끝부분에 옮겨도 사실 크게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런 부사구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거나 하는 이런 부사구를 일부러 문 뒤에 두는 경우들, 자리를 옮겨서 두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보통 이런 부사구를 문 뒤에 자리를 옮겨 놓는 그런 경우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을 설정하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관한 정보를 먼저 던져주면 읽는 사람이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좀 쉽게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적 맥락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정보의 흐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어 문장에서는 앞에 오는 정보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경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문 뒤에 두기도 합니다. 또 가독성이나 리듬 때문에 앞으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장 뒷부분에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뒷자리가 너무 무거워지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이런 덩어리를 앞으로 문 뒤에 보내서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뒷부분을 가만히 보면 할라 올레 뒷부분에 돌고래 두 마리라고 하는 추가 설명이 나왔고, 이 두 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수족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족관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꾸며주는 말이 계속 덧붙여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this afternoon까지 붙이면 뒷자리가 너무 많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문장 앞부분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다 보면 부사 덩어리를 문 뒤에 놓고 자리를 옮기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부사구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he latest project of dolphin lovers is to return them to the sea. latest는 late라고 하는 형용사에 est가 붙어있는 최상급이죠. 자, 그런데 late의 최상급은 방금 봤던 latest도 있지만 last라고 하는 최상급도 있습니다. last는 순서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반면 latest는 시간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마지막이니까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최신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s라는 명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latest news라고 하게 되면 가장 늦게 나온 뉴스, 가장 최신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last news라고 하게 되면 앵커나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는데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때는 last news가 되겠죠. 어쨌든 latest니까 NGO 단체인 Dolphin Lovers의 최신 프로젝트는 돌려주는 겁니다. 역시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죠.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The latest project of dolphin lovers까지가 통째로 주어이고 is는 비동사, 동사입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가 아니죠. 자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뒤는 보어 자리죠. 주어를 보충해주는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돌핀 러버스의 가장 최신 프로젝트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누구를 돌려보냈냐면 그것들을 돌려보내는 거네요. 대명사 나왔으니까 빨리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찾아야죠.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문장에 있는 돌고래 두 마리 할라와 올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For this, Hala and Ole first need to learn some skill. 이것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이것은 수족관에 있던 돌고래 할라와 올레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할라와 올레라고 하는 이 돌고래 두 마리는 먼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배우기를 필요로 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 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앞에 있는 need가 동사인데 이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이죠? 목적어 자리라는 말은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그래서 몇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몇 가지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They will need them to survive in the wild. 그들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진 않죠. 바로 앞에 있는 할라와 올레입니다. 역시 동일한 동사 need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조동사 will은 보통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거나 또는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데 방금 여기서는 미래로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특이하게도 또 them이 나왔습니다. 이때 them도 역시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 대명사니까 이때 them이 가리킨 것을 정확히 찾아야죠. 항상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로 앞문장 또는 앞부분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나왔던 some skills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 돌고래 두 마리는 몇몇 기술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투부정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말할 수 있어야죠. 돌고래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문장은 끝났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온전하다 라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투부정사가 붙었으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없어도 상관없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 문장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방금 여기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야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것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I really wanted to be part of the project. 나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그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역시 want라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네요. 이때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want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역시 명사적 용법. 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Luckily, I got the chance. 참 운이 좋게도 나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괄호로 치는 이런 것들은 다 부사, 품사로는 부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꾸며주는 말이죠. I just ran some errands in the training class today, but the experience made me so excited. 나는 단지 몇몇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심부름을 했냐면 그 훈련 교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훈련 교실에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꾸며주는 말이고 오늘 했습니다라는 것도 역시 꾸며주는 말이겠죠. but은 등위 접속사, 그리고 but이 연결하는 것은 I부터 today까지의 절과 그리고 the부터 excited까지의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만 잘하면 되죠? 나는 오늘 훈련 수업에서 심부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은 나를 아주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절이고 뒤에도 절이고 절이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절에서 동사는 run입니다. run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로 쓰이면 달리다 라는 뜻이 되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동사라는 얘기겠죠? 타동사로 쓰인 run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un a business라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run a program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run an errand 그러면 심부름 같은 것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절을 보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죠. 그리고 mad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me는 목적어이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신나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신났다라는 것은 경험이 신난 게 아니라 내가 신나게 된 것이죠. 목적에 대한 정보가 보충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mad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이겠죠? 그리고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문장이 끝나지 않죠? 바로 뒤에 보어가 붙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타동사를 이름하여 복합타동사라고 불렀죠? 가운데 있는 so는 부사니까 없는 셈 쳐도 상관없겠습니다. 4월 22일로 넘어갑니다. Today, Halla and Ole went back to the sea. 오늘 역시 부사가 문두에 나와 있네요. 할라와 올레는 갔습니다.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back이라는 것도 역시 부사이죠. 갔는데 돌아갔습니다. 가다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명하고 있죠.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There was a small ceremony and all the members of Dolphin Lovers were there.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가운데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보이죠? 연결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죠. there부터 ceremony까지의 절과 all부터 there까지의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앞에 있는 there과 뒤에 있는 there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there는 우리 부사 중에서도 유도부사라고 불렀죠? 유도부사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동사와 결합해서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죠. 조그만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뒤에 있는 t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해석되는 there이죠. 거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돌핀 러버스의 멤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절을 우리 문장 성분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All the members of dolphin lovers가 통째로 주어이죠. 그리고 were는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라고 하죠. there는 부사이니까 우리 문장 성분으로 따지자면 modifier, 꾸며주는 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때 there를 생략하면 문법적으로 어색해지고 불편해지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modifier 이 수식어가 어떤 문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인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이 문장의 오형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조그만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념식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e ceremony made us quite emotional. 그 행사는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quite라는 말은 꽤, 매우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는 없는 셈 쳐도 상관이 없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emotional하게 만들었습니다. emotional 하면 감정적인, 예민한, 뭔가 감정이 북받치는 어떤 그런 상태, 마음이 뭉클한, 울컥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 made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죠. 앞에 있는 ceremony는 주어이고 made는 동사, 그리고 us는 목적어입니다.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emotional하게 만들었으니까 emotional해진 것은 바로 우리죠. 이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보충해서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보어까지 나와야지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동사를 복합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보어 자리에 다양한 품사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고 to가 없는 부정사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형태가 오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타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뒤에 어떤 모양이 나온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In fact, I cried a little.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울었습니다. 아주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In fact 이런 말은 사실상,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란 뜻이죠. 우리 아까 so 나왔던 것처럼 이때 in fact도 접속 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ow I cannot see Halla and Ole anymore. 이제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역시 조동사 can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었네요. 볼 수 없다,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죠. 할라와 올레를 더 이상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However, 역시 부사이죠. 부사 중에서도 앞문장, 뒷문장을 역접의 관계로 연결하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하지만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떠나보내게 되어서 좀 슬프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After 10 years of hard life in an aquarium, now all the sea is their home. 10년 후에 이 10년이 어떤 10년이냐면 아주 힘든 생활을 한 10년입니다. 아쿠아리움에서의 힘든 생활이죠. 여기 hard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려운, 힘든 이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든으로 보면 되겠죠. 수족관 속에서 아주 힘든 삶을 10년이나 보내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모든 바다가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자기들의 집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때 되어는 역시 할라와 올레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Live freely and happily ever after. 오늘 제목에도 나왔던 말이죠. 살아라,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엔드는 앞에 있는 부사 freely와 부사 happy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Ever after. 앞으로 지금부터 쭉 행복하게, 자유롭게 잘 살아라. I shouted and waved goodbye to them.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wave 했습니다. wave가 원래 자동사로 쓰이면 손을 흔들다 라는 뜻이지만 방금 여기서는 goodbye라고 하는 목적어가 함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wave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이겠네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wave goodbye라고 하게 되면 작별 인사를 손을 흔들어서 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원어민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디에 작별 인사를 했냐면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럼 역시 대명사 them이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내용상 앞에서 나왔던 할라하고 올레이겠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걸 찾아야죠. 앞에 있는 shout라는 동사의 과거형과 wave라는 동사의 과거형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단원이라서 이것저것 설명할 것이 참 많았죠. 특히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to 부정사이고요.
그 투부정사 중에서도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알려면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보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오늘 본문 속에 다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동사 얘기를 했다, 그죠?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특히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타동사 중에 일부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만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안 돼서 목적격 보어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타동사가 있더라. 이런 타동사를 복합 타동사라고 불렀다. 특히 오늘 나왔던 복합 타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형태가 왔었다, 그죠? 참고로 make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복합 타동사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완전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이중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복합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 속에 대명사 정말 많이 나왔다, 그죠? 대명사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를 꼭 찾는 것을 습관화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접속사 나왔다, 그죠? 앞으로 접속사 나오면 그것이 등위 접속사인지 종속 접속사인지 구분하고 특히 등위 접속사는 fanboys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A와 B를 연결해 주는 걸 텐데 이때 A와 B가 뭔지를 빨리 찾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사소한 거긴 하지만 콤마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했었고 또 문장의 종류 중에서 감탄문에 대해서도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잡다한 이런저런 문법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품사라는 관점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는 관점으로 다양하게 문장을 뜯어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